바이킹은 뛰어난 항해술과 광활하고 위험한 바다를 항해하는 능력으로 명성을 떨친 노련한 선원들이었습니다. 또한 용맹한 스칸디나비아 전사로서 전장에서의 힘과 용기로 두려움을 받았습니다. 마치 고구려의 게마무사처럼 말이죠. 그들의 롱십은 속도와 내구성 모두를 고려하여 정교하게 설계되었으며 장거리 항해와 먼 땅으로의 탐험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거북선처럼 튼튼하고 빠르게 만들어졌죠. 바이킹은 팽창과 탐험의 시대였던 8세기 후반부터 11세기까지 활동했습니다. 마치 우리나라의 삼국시대처럼 활발한 움직임이 있었던 시기였죠. 이 시대는 바이킹 시대로 알려져 있으며 대규모 습격, 무역, 그리고 탐험이 특징입니다. 이 기간 동안 그들은 유럽과 주변 지역을 습격하고 무역하고 탐험하며 그들이 방문한 곳마다 지울 수 없는 흔적을 남겼습니다. 바이킹은 통일된 집단이 아니었고 다양한 부족과 씨족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마치 옛날 우리나라의 여러 부족들처럼요. 그들은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을 포함한 스칸디나비아의 여러 지역 출신으로 각자 독특한 문화와 전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겐 전시와 평시 모두에서 그들을 이끄는 왕과 야를 혹은 족장이 있었습니다. 마치 우리나라의 옛 왕과 장군들처럼요. 바이킹은 습격으로 악명이 높았지만 숙련된 상인, 농부, 장인이기도 했으며 당시 경제와 문화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바이킹 시대는 8세기경 스칸디나비아의 노르드인들이 바다에서 활약하기 시작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이 시대는 유럽 전역과 그 너머 지역에서의 대규모 습격, 무역, 그리고 탐험을 특징으로 합니다. 역사학자들은 바이킹 팽창의 정확한 원인에 대해 논쟁하고 있습니다. 일부 역사학자들은 정치적 불안정, 외국의 부에 대한 갈망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믿습니다. 다른 역사학자들은 스칸디나비아의 인구 증가로 인해 자원과 경작지가 부족해지면서 바이킹이 새로운 땅을 찾아 나서게 되었다고 주장합니다. 마치 고려시대의 몽골의 침입으로 백성들이 새로운 땅을 찾아 떠났던 것처럼 말이죠. 또 다른 역사학자들은 새로운 무역로와 자원의 발견을 지적합니다. 바이킹은 숙련된 상인이었으며 유럽과 아시아 전역에 걸쳐 새로운 경제적 연결고리를 만들고자 했습니다. 마치 조선시대의 개성상인처럼 말이죠. 기록된 최초의 바이킹 습격은 793년 영국의 린디스판 수도원에서 발생했습니다. 이 잔혹한 공격은 기독교 세계에 충격을 주었고 새로운 바이킹 시대의 도래를 알리는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바이킹 시대의 시작을 알렸으며 노르드인 전사들이 전장에서의 잔혹함과 전술적 기량으로 악명을 떨치게 된 시대였습니다. 바이킹은 뛰어난 조선 기술과 항해 기술을 활용했습니다. 그들의 롱십은 빠르고 내구성이 뛰어났으며 외해와 얕은 강 모두를 항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롱십을 타고 유럽의 강을 따라 항해하며 약탈을 자행했습니다. 이러한 원정을 통해 그들은 부를 축적하고 광대한 지역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영국, 아일랜드, 프랑스, 심지어 러시아 일부 지역에 정착지를 세웠습니다. 이러한 정착지는 무역과 문화 교류의 중심지가 되었고 그들이 방문한 곳곳에 지속적인 유산을 남겼습니다. 바이킹은 두려움을 모르는 탐험가였습니다. 그들은 서쪽으로 북대서양을 건너 아이슬란드와 그린란드로 항해했습니다. 또한 콜럼버스보다 몇 세기 앞서 북아메리카의 단기적인 식민지를 건설하기도 했습니다. 바이킹은 숙련된 상인이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유럽과 아시아 전역에 무역로를 구축했습니다. 그들은 모피, 목재, 노예 등의 상품을 거래했습니다. 바이킹의 정복과 발견은 역사의 흐름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들은 카롤링거 제국의 몰락에 기여했고 영국과 프랑스의 새로운 왕국의 탄생을 가져왔습니다. 네 번째 파트, 바이킹의 삶, 문화, 신앙, 그리고 일상생활. 바이킹 사회는 공동체와 가족에 대한 강한 유대감을 기반으로 했습니다. 마치 두레처럼 서로 돕고 살았죠. 그들의 일상생활은 주변 환경과 서로 깊이 연결되어 있었고
마을은 그들의 삶의 중심이었으며 모두가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그들은 노예, 자유민, 귀족을 포함하는 복잡한 사회 구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각 계층은 고유한 책임과 특권을 가지고 사회 전체의 기능에 기여했습니다. 마치 조선시대의 신분제도와 비슷하죠. 바이킹은 숙련된 장인이었으며 정교한 보석, 무기, 그리고 배를 만들었습니다. 그들의 공예품은 실용적일 뿐만 아니라 예술적 표현의 한 형태이기도 했으며 그들의 창의성과 기술적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은 또한 재능 있는 이야기꾼이자 시인이었습니다. 마치 판소리꾼처럼 말이죠. 이야기와 시를 통해 그들은 역사를 보존하고 지식을 전달하며 모닥불 주위에 모여 공동체를 즐겁게 했습니다. 그들의 신화는 오딘, 토르, 프레이아와 같은 신들로 가득 차 있으며 용기, 힘, 운명에 대한 믿음을 반영했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들은 단순한 허구가 아니라 명예롭고 용감하게 사는 방법에 대한 지침이었습니다. 마치 단군 신화처럼 건국이념을 담고 있었죠. 바이킹의 일상생활은 농업, 어업, 그리고 일부에게는 습격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러한 활동은 그들의 생존과 번영에 필수적이었으며 식량, 자원, 그리고 불을 제공했습니다. 여성들은 바이킹 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들은 집안일에만 국한되지 않고 공동체와 경제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그들은 가사를 돌보고 아이들을 키우며 무역에도 참여했습니다. 마치 조선시대의 여성들이 가사와 육아를 책임지면서 장터에서 물건을 팔았던 것처럼요. 여성들의 기여는 바이킹 사회의 기능과 성공에 필수적이었으며 공동체의 중요한 구성원이었습니다. 5번째 파트, 바이킹의 유산. 북쪽의 메아리. 바이킹 시대는 11세기경에 막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바이킹은 지속적인 유산을 남겼습니다. 그들의 습격과 정복은 유럽 전역에서 정치적, 문화적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그들의 유전자는 전 세계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와 전설은 오늘날까지도 우리를 매료시키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나라의 설화처럼 말이죠. 지명에서 언어에 이르기까지 바이킹은 우리 세계에 그들의 흔적을 남겼습니다. 그들의 모험심과 발견에 대한 갈망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마치 옛 선조들의 개척 정신처럼 말이죠. 바이킹은 가장 용맹한 전사조차도 숙련된 장인, 상인, 그리고 탐험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줍니다. 마치 우리나라의 장보고처럼 무역과 항해에 능했던 것처럼요.